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우리가 더 적게 일해도 지금과 동일한 문명 수준을 누리는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빚쟁이도 없고 경제 위기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한 것이 그 가치대로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수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치고자 해도 되지 않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사기치는 방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뇌물을 받을 수도 없고 부정과 부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일과 돈에서 해방이 되어서 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제의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가치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효율이 높은 경제체계다 라는 제목의 두 번째 영상으로 합리적인 분배의 측면에서 가치주의 경제의 효율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분배의 측면에서 효율을 따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분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각 개인이 거두게 되는 소득이 얼마나 가치 생산의 기여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이 받는 월급이 얼마가 되어야 합당한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소득이 합리적인지를 판별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대가를 더 달라는 요구가 매년 반복되기만 합니다. 임금 협상과 최저임금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는 이유는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서 그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맞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를 주어야 맞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배의 측면에서 경제의 효율을 따지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의 효율을 표현하는 지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분배의 측면에서 효율이 높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공산주의처럼 평균적인 균등한 분배를 의미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소득이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처럼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면 무언가 더 얻는 것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제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해도 쥐꼬리보다 못한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엄청난 소득을 올리기도 합니다.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사회 곳곳에 있다면 그 경제는 이미 효율이 좋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분배의 측면에서 효율을 정의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국민들에게 혹은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많을수록 효율이 높아지도록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설계된다면 합리적일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배의 효율이 높다고 나오는데 막상 국민들이 살기 어려우신다면 효율이 높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분배의 효율이 높을수록 사회의 구성원들이 잘 살게 되려면 실제로 잘 살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실물 가치가 많이 생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가 가치 그대로 인정받는 그런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실제 생산한 가치보다 적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자신이 생산한 가치에 비해서 더 많이 인정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며 역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불만은 실물가치 생산에 악영향을 주어서 실물가치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한 가치를 가치 그대로 인정받는 경제가 분배의 측면에서 효율이 가장 높은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의 효율을 바라보는 합리적인 관점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배의 측면에서 경제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실물가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잘못 인정된 가치 총량의 비율을 구해서 1에서 이 값을 빼면 올바른 가치 생산을 인정하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분배의 측면에서의 경제의 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1 마이너스 인정받지 못한 실물 가치의 총량 나누기 전체 생산된 실물 가치의 총량, 혹은 1 마이너스 초과 인정된 실물 가치의 총량 나누기 전체 생산된 실물 가치의 총량입니다. 각 개인이 실제로는 가치를 생산하고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가치들을
모두 합하면 이것은 초과로 인정된 가치들의 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들 두 값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욱 큰 값을 사용해서 경제의 효율을 산출하면 됩니다. 각 개인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서 실물 가치의 총량을 구하고 이것으로 분배의 측면에서의 경제의 효율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분배의 측면에서 경제의 효율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미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생산된 실물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소득 중에서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율로 계산을 해서 이것으로 효율을 추정했습니다. 자본에 의한 소득이 높으면 효율이 낮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근로에 의한 소득에 대해서도 가치 생산에 대한 인정 여부를 따져야 제대로 된 경제의 효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일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경제의 효율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소득 중에서 자본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 근로에 의한 소득의 비율로만 분배의 측면에서의 경제의 효율을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효율을 따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알 수 있는 측면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물 경제만이 아닌 금융 경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물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경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실물 때문입니다. 나아가서는 실물의 거래만을 경제라고 보아야 합니다. 실물이 아닌 것이라면 모두 금융경제에 속하게 됩니다. 금융경제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외환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은 실물과 같은 유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의 가치가 건물의 가치가 아닌 땅이나 다른 요소의 가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경제에 속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의 거래도 실물로서의 수요 이외의 부분은 금융경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금융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은 결국 실물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어도 금덩어리를 산만큼 높이 쌓아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배고픔을, 우리들의 추위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며 우리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경제를 위해서 자신의 막대한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또한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 시간과 열정을 실물의 생산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실물 가치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융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금융경제에서 버는 소득이 실물경제에서 버는 소득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일수록 금융경제에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금융시장에서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면 그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실물경제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익을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돈으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실물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거둔 돈이 원래 실물 시장에 있던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물과 무관하게 통화량 증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돈이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실물 경제에서 열심히 일한 다른 사람들의 땀의 대가를 거저 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금융경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주식의 투자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은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몰리게 됩니다. 실물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곧 자신의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물 가치가 없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됩니다. 금융경제에서 하는 일들은 실물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금융경제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금융경제에 의한 효율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융경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실물만이 경제의 영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분배의 측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두 번째 사항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경우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무언가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일 것입니다. 토지를 임대해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결국 아무런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뇌물을 받거나 탈세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는 돈을 훔치거나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들을 궁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받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치 있는 생산을 하지 않고서 가치주의 경제의 화폐인 가상가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 상속이 아닌 사회적 상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토지는 소유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상가치라고 불리는 가상화폐의 입출금이 가상가치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도 이것을 그냥 얻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무언가를 생산해서 그것을 가치거래 시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가치로 인정받아야지만 가상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 산정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이 공급한 제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가치거래 시장에서 이렇게 산정된 가치를 감안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금융거래 시장이 없다. 불로소득이 없다. 가치 생산 기여에 맞는 합당한 소득을 거둔다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모두 감안해서 분배의 측면에서 가치주의 경제의 효율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인정받지 못한 실물가치의 총량 나누기 전체 생산된 실물가치의 총량이며 그 결과는 1이라는 값, 즉 100%에 수렴하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생산한 가치를 가치 그대로 인정받는 것이 가치주의 경제의 기본적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우리가 더 적게 일해도 지금과 동일한 문명 수준을 누리는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다. 빚쟁이도 없고 경제 위기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땀 흘려 일을 한 것이 그 가치대로 인정을 받아서 자신의 수입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는 세상이 됩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도둑질을 해서 돈을 훔치고자 해도 되지 않고 사기를 치려고 해도 사기치는 방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뇌물을 받을 수도 없고 부정과 부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아니라 일과 돈에서 해방이 되어서 보다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세상이 됩니다.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